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베테랑 수학원 원장 문경민입니다. 자, 제가 1부에서 파트 1에서는 좀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어떤 전략적인 내용, 그다음에 어떤 그 내용으로 23년도 전형 예상되는 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파트 2에서는 선 간판 후 적성 이대로 괜찮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뭔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지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느냐.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카이를 합격하고도 700여 명 정도가 자퇴를 했다는 게 2019년도 기사이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 얘기는 또 의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를 힘들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교들은 이만큼의 자퇴를 하고 있는데, 자, 물론 정확하게는 이 친구들이 이제 더 좋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자퇴를 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권유나 이런 것들로 처음 의대를 이제 가겠다 해서 들어가서 막상 해보니까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중도 탈락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거죠. 분명하게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던 얘기인가지에서 보면, 자, 해당 기사상에서 나오는 이 교수는 100년 정도가 지속이 되었고 이게 경쟁사회인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대학의 세월화가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전공 자체, 적성 자체에 대해서 이 대학 저 대학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다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국한되는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선 아니고 유럽도 뭐 그런 맥락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는 얘기일까요? 자, 베스트 컬리지의 20년도에 그 해외 미국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의 결과를 보면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명 중에 3명꼴로 대학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전공을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럼 그 전공을 왜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엘루시안이라고 하는 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이 학과를 결정하고 들어갈 때 그 학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공부나 그 이후의 비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한 50% 이상 정도가 실제로 전공을 했다가 바꿨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공을 바꾸게 됐을 때의 결론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말 그대로 시간과 비용이 더 1년 정도 투자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비효율적이죠. 처음부터 똑같이 쭉 갔던 학생들보다는요. 자, 그러면 전공을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만 할 텐데 이 신중하게 전공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라고 해보면 막상 또다시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런 내용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뭐 사양산업을 전공으로 굳이 선택을 해서 나랑 좀 맞는 것 같으니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담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전공을 선택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적성과 더불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망 업종의 전공이냐라는 걸 따져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망 업종의 전공이 그럼 지금 현 세대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핫하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4차 산업혁명에 그럼 어떤 유망 직종들이 실제로 있느냐를 또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전공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것들을 다 하나씩 보면은 캠바이오 피직스입니다. 캠바이오 피직스 매스죠.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 뭐 4차 산업혁명뿐만이 아니라 이공계 쪽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는 점차 이쪽 추이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끔 되는데 자, 문제는 덜컥 이런 얘기들이 또 있죠. 자, 스템은 뭐 아실 거예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매스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 전공을 그래서 많이 유망하다고 하니까 들어갔더니 바로 이렇게 중도 탈락률이라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정보를 알게 됩니다. 자, 고생해서 또 전망 생각해서 갔더니 공부 열심히 해서 갔더니 막상 가면 적성 안 맞으면 이렇게 중도 탈락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문계열,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공학과 비슷한 20%의 수치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 수학과 캠바이오 피직스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의 중도 탈락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게 들어갔더니 어떤 과들에 대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공 살려서 일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45%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니 중도 탈락률이 많다 그래서 안 그래도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힘들게 가도 어차피 그 업종에 살려서 취업을 할 수가 없다라면 사실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대안이 절실해져 있는 시점쯤에 쓱 이 얘기가 나옵니다. 대학생들이, 대학교들이 대부분이 복수 전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복수 전공을 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자, 비전이 있는 유망 직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공부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가서 했더니, 중도 탈락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복수 전공을 하면은, 이 중도 탈락률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면 어차피 이 중도 탈락을 완화시키기 위한 복수 전공의 선택이 대안이 될 수가 있겠네. 그럼 그 대안을 위해서 어떤 학교에서 복수 전공을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좋은 대학교에서 복수 전공을 하면 되겠구나를 대안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대학을 또 위주로 가게 돼서 대학에서 또 다시 간판 위주의 진학의 원인이 되게 되고, 또 의대에서 이만큼 탈락한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되고, 그럼 또 다시 비전을 살려서 이런 얘기가 무한 반복으로 풀리지 않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학과 그다음에 유망산업에 매진했어요. 근데 적성이 불확실해가지고 중도 탈락을 할 가능성이 높죠. STM에 4차 산업혁명 이쪽에 있는 산업일수록 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성간판 후적성이긴 하지만 복수 전공으로 대안을 찾자 했을 때 대학학과 다시 한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게 이렇게 계속 순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모든 사건들은, 범주들은 이 범위 내에서 고교에서 대입을 입시를 하는 이 범주 내에서만 고민을 해봤자 크게 갑자기 혁신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없어요. 조금 더 생각의 틀을 깨볼까요? 뭐냐면 대학교에서 직업을 탐색할 때, 취업을 할 때, 그때 입장이었대, 혹은 사회인에서 다른 직종으로 바꾸고자 할 때, 이럴 때에는 어떤 논리들과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First of all, you need to know them for your own life. Because you got to kn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intelligence. It's really important. If you go into a job and you're not smart enough for that job, you're going to have one bloody miserable time. And you're going to make life wretched for the people around you because you won't be able to handle the position. And as you climb hierarchies of competence, the demand on fluid intelligence increases. And so, unless you want to fail, you don't put yourself in over your head. Well, what's over your head? Well, that's a tricky thing to figure out. I mean, you have to figure that out with intelligence, you have to figure it out with conscientiousness, you have to figure it out with creativity, you have to figure it out with stress tolerance, with agreeableness, because you want to go into a cooperative environment and not a competitive one if you're agreeable, and with neuroticism, you probably want to keep the stress level of your job relatively low, because those are all places that you can break down. And most people have at least one significant weakness in their intelligence personality makeup. And you got to be careful not to place yourself in a position where that's going to be a fatal flaw. But what you really want to do, as far as I can tell, if you want to maximize your chances for both success and let's say well-being, is you want to find a strata of occupation in which you would have an intelligence that would put you in the upper quartile. That's perfect. Then you're a big fish in a small pond. 어떻습니까? 해당 내용은 토론토 대학교의 이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이나 저서들이 꽤 있는 유명한 이 교수님이고요. 지금 보면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되어라가 결국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죠.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라는 거고, 그 말인즉슨 적성으로 이어보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라예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잘 못하는 일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게 그 직업에 대한 지식적인 지능이라고까지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서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가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이 사람의 얘기하는 주제이고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저의 그 무한 루프 속에서도 결여되어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뭘까요? 나의 적성을 찾는 과정이 없어요. 내가 어떤 것들, 어떤 것을 잘하고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 하고 잘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의 관여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걸 찾아야 되는데 결국 나를 알아야 되겠어요.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데 그 나를 안다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떤 적성 검사를 통해서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를 안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수험생이니까요. 이 수험생이라면은 그 적성은 단순히 내가 좋고 싫은 것 빼고 직업적인 부분,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입시에 대한 성공, 이 모든 것들을 잡을 수 있는 방향이어야만 해요. 근데 그게 참 이제 복잡하죠.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풀리지 않는 무한루프가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 건데, 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를 드릴 수 있는 두 가지의 모듈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해당 내용은 적성에서의 나와 크게 좌측 상단에 보시면 입시에서의 나를 둘 다 찾아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구분해서 찾고 구분해서 찾지만 다시 한번 취합이 되는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적성의 나를 계속적으로 찾는 거를 실행을 하면서 이 입시의 나한테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줘야만 하고 적성의 나가 한 번 순환되고 두 번 순환되고 할수록 이쪽 그 검은 색깔 화살표상에 보시면은 나를 찾는 그 과정과 어떤 이 활동의 그 일의 개수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적성의 나라는 게 무엇이냐? 적성의 나는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선호도,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너무 모호하게 그냥 좋은 거 싫은 걸로 하게 됐을 때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좀 규모를 따져보면, 이 어떤 구간들을 따져보면, 첫 번째, 그냥 흥미특기를 얘기했을 때에도 일단은 좋아하는 거 뭐야? 싫어하는 거 뭐야? 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아니면 여러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태반이에요. 좀 더 객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따져볼게요. 따지다가 보면은 그 사이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흥미있는 것들, 잘하는 것들이 불쑥불쑥 더 잘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녹색깔은 또 뭘까요? 성격이에요. 발표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한테 대중 앞에 서서 뭔가를 얘기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면 조던 피터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지옥일 거예요. 그것들이 된다 안 된다는 추후에 이 순환고리를 가면서 풀어갈 문제이지 지금 당장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싫어해 이런 모순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성적인 성격이냐 외향적인 성격이냐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뭐 얘기만 들어서는 뭐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얘기일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서 적어 본 적은 없겠지만 이게 또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과정의 생각이 입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도 조금 그럼 어디서부터 연관을 집어야 될지도 모호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적성상의 나를 찾아가는 방법을 도구들이 필요할 텐데 입시와 적합한 입시에 적합한 그런 도구들을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 적성의 나를 찾는 방법들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대입에서 적용을 시켜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첫 번째로 학과 추려 보기예요. 어디 가나 홈페이지. 자, 이 방법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면 첫 번째로 그냥 그 학교의 경쟁률을 보는 이걸 보세요. 그리고 하나의 과를 정하세요. 지금 보면은 이 과가 화공생명공학부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화공생명공학과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학사 일정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전공 때 뭘 배우는지 3, 4학년 때 전공을 배우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가급적 1, 2학년 때 하는 전공, 제일 빠른 전공을 찾아서 화공양론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KOCW 페이지를 들어가세요. 가서 여기 지금처럼 화공양론을 치세요. 그리고 이 강의를 무료로 들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 경쟁률의 표들, 고대든 연대든 성대든 다양한 과들이 있어요. 융합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그 융합이 캠바이오 피직스 중에 문과와 합쳐져 있는지 이과끼리 합쳐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름만 딱 들어서는 도저히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서 자기의 어떤 성향과 맞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학과가 어느 정도 좀 몇 개의 범주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학생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감성적인 면들을 분명히 챙겨야 되겠죠. 실제로 거기 선배들이 어떤 여담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들어가서 학과에서 배우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있고 어떻더라 라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대학백과라는 사이트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 학과를 들었을 때 그 이상적인 어떤 이렇게 흘러감이 매칭을 하는지 선배들의 조언이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학과에 대한 내용이어서 이제 진짜 나에 대한 어떤 직업 심리를 찾아봅시다.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재능이 있고 어느 쪽이 좀 더 잘 맞는지를 여기 세 번째 직업 심리 검사 어디가나 워크넷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직업 심리 검사를 좀 어느 정도 찾아서 그것도 윤곽이 잡혔어요. 그러면은 그 직업이 얼마나 뒤에 연봉을 받고 비전이 있는지 확장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커리어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커리어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건 다 해봤으니까 이제 체험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뭐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일정상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정이 만약 겨울이든 여름이든 왔을 때 된다면 꿈길이라고 하는 직업 체험 센터도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꼭 실제로 한번 체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적성상의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입시의 나가 있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냐 라는 거를 좀 봐보면, 입시의 나는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입시에서의 나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바로 다음 관계인 강점 특화 혹은 약점 보완을 선택을 해야만 해요. 이 과정을 그대로 쭉만 개요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사실 이게 저학년이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약점 특화 쪽으로 가겠죠. 왜냐면 아직 경험치를 많이 해봐야만 하니까요. 고학년일 경우에는 강점 특화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잘 못하는 거는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선택을 해야만 해요. 자, 이 약점을 보완하는 자세에서도 저학년들이 그냥 수학 수업을 딱 들었는데, 좋아, 나는 수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돼요. 뭐 한 가지 예시로 저희 프로그램들 중에도 이 과학 영재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과학을 막상 들어가서 하다 보면 실험의 보고서나 말 그대로 사이언스 라이팅이에요. 그리고 뭐 영재들을 모아놓은 수업이 아니라 영재 양성 프로그램이잖아요. 좀 어디까지 실험 보고서나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와 있는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좀 더 심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보면서 그래야 캠인지 바이오인지 피직스인지 좀 자기 적합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갈 수가 있겠죠. 이게 다양한 어떤 이러한 어떤 좀 교육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든 아니면 타 업체를 통해서든 이렇게 좀 경험을 최대한 어렸을 때는 시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수상 활동 스펙 완성 추이에 따라 계획 조정. 자, 이 내용들이 또 입시 체크, 그 다음에 나로 왔을 때 적성의 나에 대한 한 바퀴의 순환이 같이 취합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점 특화, 약점 보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입시에 대해서의 나를 구체적인 예시로 조금 설명을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자, 제가 4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그 다음에 싱가포르 NUS를 동시에 합격한 학생이에요. 자, 이 학생의 이 상황은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10학년 1학기 때 지금 이 위에가 선을 기준으로 위에가 수상 경력, 아래가 교내외 활동이잖아요. 이게 좀 어때요? 좀 비슷하죠? 그 양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일단 닥치는 대로 다 해본 거예요.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열의도 있었고요. 근데 10학년 2학기 때 지금 이렇게 음영 색깔, 흰 색깔로 음영 표시를 해놓은 내용과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요. 진로를 결정을 하고 전공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11학년 1학기, 이 녹색깔이죠, 여기 부분. 여기를 보시면 어때요? 수상이나 활동 내역보다는, 그러니까 수상 경력보다는 밑에 활동 내역들이 확 많아지기 시작했죠. 다른 11학년 2학기 때도, 12학년 1학기 때도 활동 내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기준점을 잡은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잡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교내에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대한 학교의 제반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더 해야 될 것들에서 추가, 그리고 대회도 나가고 공모전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의 활동 내역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이렇게 딱 그 일정대로의 본인이 이제 딱 여기다 싶어가지고 쭉 진행을 하고 난 최후의 결과가 결국 12학년 때 보면은 맨 위쪽에 수상이 몇 개였습니까? 약 한 21개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서클 활동은 한 14개 정도? 근데 여기 숫자 써 있는 거 외적으로 일시적인
이 활동 행사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딱 봐서는 전체적으로 와,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을까 과연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막상 이렇게 계획을 딱 잡고 나서 시작을 해보면 일주일 동안에 여기에 맨 밑에 써 있는 거 평균적으로 학교 수업 종료한 다음에 한 개예요, 한 개. 바쁠 땐 두 개. 토요일 날 나눠서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윤곽이 확실하게 이제 딱 이걸로 가야겠다 결정이 된 순간에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입시에서의 나예요. 근데 이 입시에서의 나가 이 계획대로 이렇게 갈 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끝나면 안 되는 게 좀 더 이 입시에서의 나가 활동이든 수상이든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지켜보고 계획을 좀 구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지금 국제학교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봤어요. 자, 칸 좌측에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의도고요. 그다음에 그 우측에 있는 내용들이 그 의도가 실질적인 이름으로 어떤 행사들의 이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이 활동들의 내역들이 자기네 학교에서는 어떤 내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세요, 꼭. 자, 따지고, 자, 여기도 또 두 번째 페이지 또 있어요. 자, 뭐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죠. 가장 좌측에가 이제 뭐 아틀레틱 볼런티어 이렇게 있으면 그 이름이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행사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다라는 걸 했어요. 근데 이게 분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아까 전에 이 구조를 한국 대학교에서 평가하는 4가지의 요소로 넣어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을, 가장 중요한 건 했던 것들이겠죠. 했던 것들이 이렇게 4가지의 평가 요소 중에 꼼꼼하게 다 빠짐없이 다 들어가져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결정을 하고 활동의 내역을 했는데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비어 있어요.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회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 활동에 대해서 국내 입시가 무조건적으로 축소를 하니까 이게 뭔가 좀 계속 안 받아주려고 하니까 그걸 또 하면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항상 늘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냐면 교내에서의 클럽에서 확장해서 디베이트 사이언스, 오늘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합격사례 디베이트 사이언스, 디베이트 토론 대회를 한다는 거. 디베이트 사이언스. 자, 디베이트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 클럽 내에서 확장돼서 나가서 대회를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교내 활동의 확장인 거지 교회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것들이 교내 활동으로 채워지지가 않으면 수상을 하든 공모전을 하든 뭐든 알아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혼자 하지 말고 좀 클럽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채우는데 어떤 식으로? 시기적으로 10학년 1학기, 2학기, 11학년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일정들과 정확한 계획을 시험 기간 빼고 SAT 해야 될 기간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인 입시상에서의 내가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받는 와중에 적성의 내가 계속적으로 이 범위를 좁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모듈이 유기적으로 같이 돌면서 계속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야만 합니다. 네. 그래야만 이 입시상의 내가 일정대로도 입시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가면서도 또 내가 대학의 합격을 위해서 이 대학을 결정을 할 때에도 적성과 대학 이 두 가지를 모두 무사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프로세스들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학업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또 분명히 어떤 윤곽이 나와요. 윤곽이 잡힙니다. 자, 우선 제가 이번 설명회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두 쪽을 다 잡는 방식은 바로 이 부분이니까 한번 잘 집에서 학생들과 상의를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뭐 이번 설명회 때 이 개별 상담이나 이런 신청들을 받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의를 개별 상담을 통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설명회는 여기까지인데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마다 TO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올해 이제 22년도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좀 자리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서 컨설팅과 그 다음에 어떤 진로 탐색
모든 것들의 대학, 그 다음에 학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전략, 이 두 가지를 다 진행을 하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문의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에 설명회 때에는 조금 더 공부적인 부분, 계획적인 부분에서 이 설명회를 듣고 궁금했던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서 컨설팅은 사실 설명회 다음 주에 지금 예약을 받아서 지금 개별 상담을 해드리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십시오. 자, 오늘 설명회를 쭉 진행을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입시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뭔가 같이 얘기를 더 나눠야 되는 심도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모두 항상 열심히 좀 고민을 하고 다시 다음 설명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